우리 지난주에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은 크게 두 개가 있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있다. 양적 연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 얘기들을 쓰면서 끝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없지만 여러분은 썼을 겁니다. 양적 연구를 다른 말로 실증적 연구 방법이라고 썼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연역적 추론이다 이런 말도 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앞글자 따서 실현이라고 하면서 방법론적 이론론이다. 기억나죠? 지난주에 쓴 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양적 연구는 말 그대로 제일 중요한 표현이 계량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계량 보이죠? 맨 앞줄에. 그럼 여기다가 일단 형광펜으로 줄치고 나서요. 계량화된 자료라는 표현 나왔습니다. 지금 계량화된 자료가 뭐예요? 다른 말로 쓸게요.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여러분, 계량화된 자료 밑에다가 수치, 숫자로 표현된 자료를 말하는 겁니다. 수치화된 자료입니다. 수치화, 다른 말로 수치화된 자료. 그걸 가지고, 자, 숫자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오케이, 통계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 통계라는 단어는 어느 과목에서 쓰는 단어입니까? 수학이죠. 수학입니다. 숫자. 그러니 수치화된 자료, 계량화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수학에서 빌려온 통계 분석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을 낼 건데, 그러려면 통계 분석을 쓰고 계량화된 자료를 우리가 통계가 믿을만 하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표본이 많아야 되죠. 여러분, 2명을 상대로 조사한 다음에 100% 이럴 겁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연구했어요. 청소년들이 초록색을 좋아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100%예요. 그래요? 몇 명 조사했는데요? 2명이요. 죽일 거죠. 그래서 양적 연구는 양이 많아야 돼요. 말 그대로 여러분. 표본이 아주 많아야 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양으로 승부합니다. 양적 연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이 양적 연구 방법을 쓰는 얘들아 항상 중요해. 너희는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 니네들 이거 자꾸만 잊어. 어떤 걸 공부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제시문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왜 그걸 하냐야. 목적. 왜 양적 연구 방법을 쓰느냐? 연구 목적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연구 목적. 목적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양적 연구 방법을 쓰는 목적은 이거죠. 여기. 일반화하거나 법칙을 발견하는 게 목적입니다. 일반화가 법칙 발견이에요, 여러분. 일반화 시킨다는 얘기는 법칙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니까 표본이 많아야 돼요.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 1강에서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차이점이 1번 문제였댔지, 그치? 근데 거기 보면, 자, 자연현상은 법칙 발견이 쉽습니다. 1 더하기 1은 2예요. 그 다음에 물은 영하가 되면 얼어. 그건 법칙이지, 법칙. 그 다음에 100도가 되면 끓지. 그건 법칙이야. 자연현상은 법칙 발견이 쉬워. 하지만 사회문화 현상은 법칙 발견이 자연현상보다는 어렵지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사회문화 현상도 법칙을 발견할 수 있어. 그게 바로 양적 연구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회문화 현상의 법칙 발견하는 학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학문이 경제학이에요. 경제학은 이건 자연과학 아니잖아요. 경제학은 사회과학이에요. 선생님 되게 중요한 표현 썼습니다. 사회 뒤에다 뭐 붙였어요? 과학. 그러니까 경제학은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자연현상에 과학이라는 과목을 빌려왔어요. 그래서 인간의 사회문화 현상을 과학의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경제학이기 때문에 경제학에는 법칙이 많죠. 수요 법칙, 공급 법칙 이런 법칙들이 그러면 법칙을 발견하는 게 뭐래요? 양적 연구 방법을 쓰는 뭐라고? 목적이야. 그러니 법칙 발견하고 일반화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숫자로 표현해야 돼, 정확하게. 알겠니? 그래서 양적 연구는 수치화가 관건입니다. 숫자화 시킬 겁니다. 통계 분석법 쓸 거고요. 여러분도 뉴스나 여러 가지 어떤
제시문들을 통해서 뭐 이번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나오잖아. 가장 대표적인 게 연말 시상식 때 인기상 줄 때 자 팬들이나 시청자들한테 투표하잖아요. 그럼 그거 뭐로 합니까? 수치화시키지요. 1등이 뭐로 나와요? 수치로 나오잖아요. 뭐 10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뭐 그중에서 가장 많은 표가 나온 거 숫자잖아. 그치? 그렇게 수치화시키는 게 양적 연구입니다. 여러분. 다시 양적 연구를 쓰는 이유 목적이 뭐라고? 일반화하거나 법칙 발견하는 게 뭐다? 양적 연구를 쓰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목적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회문화 현상에서 과학의 방법을 빌려왔단 말이야. 과학과 수학의 방법을 빌려왔어요. 통계 분석은 수학이고요. 법칙 발견하는 건 과학입니다. 즉 수학과 과학의 방법을 빌려왔다는 얘기는 이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전제가 뭔데? 자,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은 기본적으로 뭐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이 뭘 가져온 거야? 자연현상의 연구 방법을 가져온 거야. 양적 연구는 원래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자연현상. 물이 몇 도에서 끓는지. 그러려면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연구 방법을 가져오려면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에 뭐가 있다? 공통점이 있다. 이걸 전제 조건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공통점. 그렇기 때문에 뭐래? 이게 전제 여기까지. 때문에까지 끊어봐요. 때문에까지. 즉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게 전제야. 양적 연구 방법을 전개하는 전제. 둘이 공통점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하지. 결론. 이게 전제이기 때문에 그 결과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가지고 사회문화 현상에도 적용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이 뭔데? 위에서 말했잖아. 수학, 통계 분석, 그 다음에 법칙 발견하는 거. 통계와 법칙 발견하는 이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그대로 사회문화 현상에도 가져왔어.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양적 연구를 다른 말로 방법론적 이론론이라고 부른댔잖아요. 그 이제 이유가 드디어 나옵니다. 방법이 뭐다? 하나란 뜻입니다.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은 똑같아 이거야. 하나의 방법을 가지고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모두 설명할 수 있어. 그래서 방법이 하나니까 이론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질적 연구는 방법이 다르다겠죠. 그래서 방법론적 뭡니까? 이원론입니다. 걔는. 알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통계 분석과 법칙 발견이 다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이구나. 그걸 그대로 가져왔구나. 어디에? 사회문화 현상이. 그래서 사회과학이에요. 여러분이 대학에 가시면 우리는 문과잖아요. 우리 문과이기 때문에 대학에 가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단과 대학이 한정돼 있지. 그래서 뭐 문과대, 뭐 교육대, 그지?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가 있어요. 대학은 다시 단과대가 있고 예술대, 우리 예대 가지 않을 거잖아, 그치? 이렇게 의과대, 우리 의과대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자연과학대 아니잖아, 우리는 뭐 문과대나 아니면 사범대나 아니면 사회과학대가 있어. 그 사회과학 안에 그 단과 안에 뭐가 있습니까?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통계학, 알겠어요? 무역학과,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 사회학과, 정치학과 다 어딥니까? 사회과학입니다. 그 선생님은 순수하게 사회과학만 전공했어요. 경제학과, 정치학과, 선생님이 제1전공 경제학, 제2전공 정치학, 제3전공 사회학. 우리가 배우는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은요, 사상이잖아요. 사상은 철학이죠. 그럼 문과대로 가야 돼요. 걔는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에요. 사회과학이 왜 쉽냐면, 사회문화 현상 자체가 어려운데, 인간을 연구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인간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뭘 가져왔어? 자연과학의 방법을 갖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단순 명쾌하게 답이 떨어질 수 있는 학문이 사회과학이에요. 양적 연구를 합니다. 양적 연구로. 생각하잖아. 우리가 너무 수학 문제는 풀기 힘들지만 공식이 있어서 우리가 차곡차곡 그 순서에 맞게 풀면 뭐가 정확히 답이 딱 떨어지지. 그치? 예외 없이. 근데 인간의 심리는 어때? 예외가 있지. 너무 어렵다니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문사철이라는 인문학이 있죠. 문학, 사학, 철학. 인문학은 어려워요. 그건 천재들이나 해야죠. 천재들. 선생님같이 평범한 사람은 천재의 영역이 아닌 인간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과학이 훨씬 쉬워요. 그게 양적 연구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기본 입장. 사회현상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자, 이 단어 좋습니다.
봐봐. 얼마나 수학과 과학적인 방법을 갖고 옵니까? 측정한대요. 이건 자연현상 측정하는 건 똑같죠. 계량화 시킨다. 계량화가 아까 수치화 시킨다 그래서 수치, 숫자화 시키는 거. 그 다음에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다. 측정하고 계량하고 통계하는 거. 자연과학적 방법이에요, 이거 다. 이 자연과학적 방법들을 가지고도 자, 뭐 사회문화 현상에도 이 방법을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음,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사회문화 현상에도 뭐가 있대요? 규칙성.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은 다 자연현상에 있는 건데 이걸 다 사회문화 현상에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규칙이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에도 규칙이 있기 때문에 뭘 발견할 수 있다는 뜻이야?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예외는 있어. 우리 알잖아. 물건값이 올라가면 다른 사람들은 다 소비를 줄이지만 어떤 사람은 비싸면 비쌀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예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외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 규칙성이 있다. 다음, 자연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법칙을 발견하듯이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역시 뭐 할 거래? 법칙 발견하고 일반화할 거랍니다. 이게 양쪽 연구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밤. 여기까지는 뭐 쭉쭉 설명합니다. 설명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문화가 좋지요. 이해만 하면 끝나니까. 하지만 가끔 암기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여기 이 연구 과정은 너무 잘 나오니까 내신 100%입니다, 여러분. 100도 아니고 200도 아니고 한 300%입니다. 나와요, 그냥. 시험 문제를 보듯이. 선생님, 수능에는요. 어렵게 나와요, 수능에는. 수능에는 나오는데 이 상태로 나오는 게 아니고 2강, 3강의 내용을 다 복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볼 거고요. 일단 이 과정부터 한번 보죠. 선생님이 지난주에 양적 연구는 여기 나왔지. 연역적 추론이다. 연역의 뜻이 뭐랬어? 결론이 앞에 나온다 그랬지. 일단 결론 때리고 그걸 증명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1단계는 첫 번째는 문제가 뭔지 봐야지. 문제를 인식해서 첫 번째 뭐 한다? 연구 주제를 선정한다. 기존의 이론이나 가설, 새롭게 나타난 사회문화 현상 등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 여기 주치세요. 연구 주제는 연구자의 관심으로부터 나오지. 내가 이혼 문제에 관심이 많으면 이혼을 가져오면 되는 거고, 자살 문제에 관심이 많으면 자살을 가져오면 되는 거고, 그죠? 가족 해체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건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틀리겠죠. 뭐 1단계는 볼 게 없어요. 첫 번째 연구 단계, 연구 주제를 선정한다. 짧게 외우세요, 여러분. 여러분 외울 땐 이렇게. 연구 주제 선정. 이렇게. 연구 주제 선정. 아니면 선정까지 갈 필요 없어요. 4글자. 연구 주제. 자, 2단계도 4글자. 좋죠. 라임 맞출게요. 라임. 연구 주제. 2단계는 가설 설정. 너무 중요한 표현 나올게요. 뭐요? 가설이요. 가설 별표해주자. 가설의 뜻을 봐야 돼. 이거 외우세요. 가설은 다른 말로 잠정적 결론입니다. 결론은 결론인데 아직 검증된 결론이 아니지. 우리 아직 증거 조사 안 했잖아. 그냥 내가 잠정적으로 이럴 거야 라고 내리는 결론을 우리는 뭐라 그래? 가설이야. 자, 선생님이 실제로 수행했던, 선생님이 사회학 전공할 때 수행했던 과제를 하나 알려줄게요. 선생님이 과제로 뭘 했었냐면, 남자와 여자를 따로따로 조사했을 때, 자, 남성보다 여성이, 우리나라에서 여성일수록 더 여성이 군대 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을 것이다가 선생님의 가설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성보다 여성이 군대 가는 것에 대해서 더 부정적일 것이다. 잠정적 결론이었잖아. 어떻게 됐어? 선생님, 연령별로, 성별로 군대 갔다 온 남자, 군대 안 갔다 온 남자, 그다음에 20대, 30대, 40대, 50대 여성들 마찬가지로 다 해서 표본을 해서 자료 수집해서 조사했는데 선생님의 가설은 깨졌습니다. 여성보다 남성이 오히려 더 여성이 군대 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선생님이 과제를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이 가설은 깨질 수도 있고 인용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가설은 뭐다? 잠정적인 결론이야. 잠정적인 결론. 가설의 뜻입니다, 이게. 가설이 뭐라고요? 이거 외우세요. 잠정적 결론. 그러면 가설이 맨 마지막에 가서 내가 세운 가설이 맨 마지막에 가서 이게 통과될 수도 있고 아니면 틀릴 수도 있죠. 그건 뭡니까? 그때 나온 결론은 검증된 결론이 되겠지.
오케이? 이건 잠정적 결론이야. 그러면 가설을 설정하는 건 잠정적인 결론을 만드는 건데 아주 중요해. 여기서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나와. 가설을 설정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뭐가 있습니까? 법칙이 있습니다. 꼭 지켜야 되는 거 이거야. 여기 다른 펜으로 변인과 변인 간의 관계, 이걸 논리적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변인 발표하세요. 변인 그럼 여기 이게 이렇게 넘어가겠지? 변인에는 뭐가 있습니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수학과 과학에서 빌려온 용어예요. 자, 여기 봐봐요. 우리 가장 대표적인 방정식은 EX 플러스, 자, Y는 EX 플러스 1이라는 어떤 방정식이 있다고 봅시다. 이건 수학이죠? 화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X 값이 뭐냐에 따라서 Y 값이 달라지죠? 그러면 이 수식에서 X 값이 뭐냐에 따라서 Y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X 값이 뭐가 되는 겁니까? 원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 그치? X가 1이 되면 Y는 뭐야? 3이잖아. 근데 X가 2가 돼. 그럼 얼마입니까? 5가 되죠. 이렇게 X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원인이 되는 변수를 우리는 독립변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X는 반면 X값에 따라 Y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Y값은 X값의 영향을 받죠. X값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종속변수가 되는 거야. 이건 수학이란 말이야. 근데 똑같이 이걸 빌려와서 우리는 숫자 대신에 인이라는 원인 썼잖아. 그치? 그러면 똑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독립변인 쓰세요. 독립변인은 바로 뭐야? 원인이야. 원인. 종속변인은 뭐가 되는 겁니까? 결과가 되는 겁니다. X값이 독립변인이듯이 X값이라는 건 원인이고요. 종속 Y값은 결과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문제 풀 때, 자, 가설에서 선생님이 아까 선생님의 가설에서는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였습니까? 선생님의 결과는, 자, 남성과 여성 성별에 따라서, 그치? 성별에 따라서 뭐가 여성이 군대 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일 것이다 였잖아. 그럼 결과는 여성이 군대 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거라면 원인은 뭐가 되는 거야? 남성과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설을 딱 가설 분석해야 됩니다. 모든 객관식, 수능 객관식 문제에서 선택지 하나로 나와요, 이게. 여러분이 가설 찾고 그 가설에서 독립변수가 뭐고 종속변인이 뭔지 찾아내는 거. 그럼 보세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은 원래 자연과학의 실험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쵸? 독립변인은 다른 변인에 영향을 주는, 좋죠, 여기. 영향을 주는 거 쉽게 생각하면 원인이다. 원인이 되는 거고, 종속변인은 독립변인의 영향을 받아 변환. 이거 필요 없어요. 우린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원인은 뭐고? 독립변인. 결과는 뭐다? 종속변인이다. 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볼게요. 예를 들어부터 봅니다. 예를 들어부터 보면 스마트폰 의존도까지만 조치세요. 스마트폰 의존도 조칩니다. 각까지 치지 말고 스마트폰 의존도. 자, 이 가설을 보면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은 학생일수록 학교 생활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라는 가설인데, 이 중에서 원인은 뭔데? 스마트폰 의존도지. 이게 원인이야. 그럼 이게 뭔데? 아, 이게 독립변인이구나. 스마트폰 의존도가 독립. 그 다음에 학교 생활 만족도잖아. 여기까지만. 학교 생활 만족도가 뭐야? 결과야. 결과.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종속변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가설에서 독립변인과 뭐를? 종속변인을 찾으면 돼요. 근데 우리 애들이 이 문제를 풀다 보면 기계가 돼서 나중에 정말 기계적으로 영혼을 빼고 풀어요. 그러면 한 40문제를 풀었는데 40문제 중에 39문제가 대부분 다 이런 형태야. 즉 독립변인이 어디 나와? 원인이 앞에 나와. 그래서 살짝 바꿨다? 문장을? 그때 또 다 틀네? 다 틀려! 어떻게 하는데? 학교 생활 만족도는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은 학생일수록 높을 것이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바꿨어요. 학교 생활 만족도를 앞에 놨어. 그랬더니 여러분 선배들이 정말 낙동강 오리알도 아니고 우수수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놓고 자기가 틀렸는지 몰라. 그러니까 보고 쌤! 저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뒤에로 하시면 안 돼요.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인지를 따져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꼭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가설은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가설을 만들 때 증명할 수 없는 걸 가설로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에 많이 갈수록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죽일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안 돼. 믿음에 관련된 문제는 가설로 만들 수가 없어요. 아니면 마음이 착한 애일수록 마음이 착한 사람일수록 땡땡땡 배우가 잘생겨 보일 것이다. 장난합니까? 잘생긴 건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설로 만들면 안 돼요. 얘는 봐. 스마트폰 의존도는 딱 봐도 어떠니? 수치화시킬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스마트폰 의존도를 어떻게 수치화시켜요? 하루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수치화시키면 되지. 양쪽 연구는 무조건 수치화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검증을 못해요. 법칙 발견도 안 되고. 그럼 선생님 학교생활 만족도는 어떻게 수치화시켜요? 여러 가지 방법 갖다 쓰면 되겠지. 결석일수가 적을수록, 조트일수가 적을수록, 급식이 맛있다고 할수록, 여러 가지 기준들을, 물론 학교생활 만족도를 점수를 만들 때 연구자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혜경이는 학교생활 만족도에 성적을 무조건 넣을 거야. 넣으면 돼. 근데 태용이는 선생님 저는 학교생활 만족도는 성적보다는 친구 관계에서 느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럼 넌 친구가 몇 명이냐?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가 있냐? 뭐 이런 거. 그걸 이건 연구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수치화시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선생님 남녀 간의 애정도는요? 수치화시키면 되죠. 수치화시킬 수 있어요. 남녀 간의 애정도를 1년 사귄 지 1년 미만 되는 남녀 기간의 만족도, 애정도가 사귄 지 2년 미만인 남녀 간의 애정도보다 높을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애정도를 수치화시키면 되죠. 1년 동안 주고받은 선물의 액수. 선생님 너무 금전적이에요. 그래요? 금액을 넣기 싫어요? 그러면 시간을 넣어. 1년 동안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수. 1년 동안 통화한 통화 기록 수. 분. 뭐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한 횟수. 함께 여행 간 횟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치화시키면 됩니다. 오케이. 자, 2단계는 바로 잠정적인 결론인 가설을 만드는 단계고, 가설을 만들 땐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명확한 문장으로 뭘 만들어주자? 가설을 만들어주자. 자, 3단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3단계는 뭔데? 연구 설계 단계입니다. 자, 이 연구 설계 단계는 다시 3-1과 3-2로 나눠줄 겁니다. 3-1이 여러분이 정말 처음 보는 그러한 용어가 나오겠죠. 연구 설계의 첫 번째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입니다. 설명은 다 했어요, 선생님이. 언제요? 방금 했어요, 방금. 가설 세울 때 수치화시킬 수 있게 바꾸자지. 그게 바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야. 여기 봐봐, 얘들아. 아까 선생님이 학교생활 만족도 이렇게 나오면 이건 정말 뜬구름이지. 학교생활 만족도? 그건 감정이잖아. 이걸 어떻게 조사하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놔두면 조사 못해요. 이 학교생활 만족도를 뭘로? 숫자로 계산할 수 있게 개념의 조작적 정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얘를 계산할 수 있게 바꿔주는 게 뭐야? 개념의 조작적 정의야. 아까 여기 봐. 스마트폰 의존도 이렇게 놔두면 이거 뭐예요? 아무것도 조사 못하잖아. 이거 다시 어떻게 바꿔줘야 돼? 계산하고 수치화시킬 수 있게 바꿔주는 게 바로 뭐야? 개념의 조작적 정의예요. 여기 나왔죠? 추상적 개념. 저 위에서 추상적 개념이 뭔데? 이거잖아. 만족도. 얼마나 추상적이야. 뜬구름이지. 만족도, 의존도 이런 거 다 뭡니까? 추상적이죠.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화하는 거. 외우세요.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개념의 조작적 정의의 뜻 이겁니다.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또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 계산 가능하도록. 오케이? 측정 가능하도록 또는 계산 가능하도록 뭐 시키는 단계? 구체화시키는 단계가 개념의 조작적 정의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나왔던 이 만족도라든지 의존도를 다 어떻게 측정 가능하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추상적 개념의 속성을 보여주는 뭘?
대표적인 지표를 선정함. 아까 말했잖아. 내가 남녀 간의 애정도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도 뭐 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측정 가능하게 바꿀 수 있어요. 주고받은 문자라든지 주고받은 선물이라든지 만난 횟수나 시간을 다 해서 넣어서 우리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 과정을 통해서 계산 가능하게 바꿔줄 수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우리가 의존도와 만족도의 개념의 조작적 정의 과정을 거쳤으면 이젠 디테일한 계획들을 짜는 게 바로 연구 설계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연구 설계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묶으면 됩니다. 연구 대상 정해야 되고요. 청소년을 할 건지 고등학생만 할 건지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 우리 배울 겁니다. 3강에서 자료를 수집할 때 이건 연구 방법이고 그러면 안 돼.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연구 방법을 배우는 거고 연구 방법을 정했으면 그 다음엔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도 정해야 돼.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했으면 분석하는 방법도 우리가 정해야 돼. 그 다음에 연구 기간을 1년 동안 할 건지 한 달 동안 할 건지 기간 정해야 돼. 이렇게 이런 여기까지 묶어요. 연구 대상, 자료 수집 방법, 자료 분석 방법, 연구 기간 등을 결정하는 게 연구 설계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연구 설계는요, 어떻게 합니까? 3이면 이게 3-1, 3-2 해서 순서 중요해요. 이거 먼저 하셔야 됩니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하시고 난 다음에 연구 대상, 연구 기간, 자료 수집 방법, 자료 분석 방법 정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사회문화, 사회학과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연구 기간이 10년도 있어요. 어떤 건 50년짜리 연구도 있어요. 혼자 못해요. 그 연구자가 죽을 수도 있어, 연구하다가. 그럼 어떻게? 그건 한 연구자가 하는 게 아니라 50년, 뭐 100년 이 정도의 연구도 있거든요. 그거는 연구팀에서 해요. 그 팀의 팀원들은 계속 바뀌는 거야. 생애 연구 같은 거 있어. 실제로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 선생님이 이제 주도 교수님은 그 연구를 연구팀에서 이제 우리 교수님도 그걸 계속 했던 게 아니야. 이어받으신 건데 그 팀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 6명을 상대로 그때 태어났을 때 같은 동네 태어난 친구들이야. 이 친구들의 생애사를 연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5년마다 혹은 10년마다 계속 이들을 추적해서 연구하는 거야. 어떻게 바뀌는지 이들이. 이건 혼자 못해요. 팀이 해야지. 그러니까 연구기간이라는 건 정말 10년, 5년, 1년, 6개월, 뭐 일주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할 수 있을 때 학부에서 하는 건 그렇게 긴 프로젝트는 못하죠. 연구 대상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뭐 여기 보면 스마트폰 의존도가 낮은 학생일수록 여기 이 가설 있죠. 여기서 이 학생을 도대체 어디까지 할지를 정해야 돼요. 초등학생을 할지, 중학생을 할지, 고등학생을 할지, 아니면 초중고를 다 할지, 대학생만 할지, 경기도 지역만 할지, 서울 전체를 할 건지, 1, 2학년을 다 할 건지. 하지만 여러분이 고등학교 학교에서 과제로 수행할 때는 확 줄여야죠. 대상을. 줄여야지. 광명고등학교 3학년 학생 대상 이렇게 가야지. 그럼 그것도 너무 많아. 3학년도. 그러면 광명고등학교 3학년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대상을 확 줄여버리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 이러면 미치는 겁니다. 이제부터. 자, 그럼 연구 대상이 뭐야? 우리나라 청소년이 되죠. 미치죠. 미쳐. 그거는 연구 전문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부사항을 정하는 게 3-2에서 할 일이다. 다음 여기 보세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 얘기가 나오지? 양적 연구에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반드시 아까도 말했지만 반드시 측정 가능한, 계산 가능하도록 구체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성실성. 얘들아 봐봐. 얼마나 추상적이니. 성실성. 쟤는 성실해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성실은요 객관적인 성실이 아니에요. 주관적인 성실인 거지. 나는 1시간만 일해도 힘든데 쟤는 2시간 일해. 그럼 성실한 거지만 나는 30분 일 못하는데 쟤가 40분 일해. 그럼 쟤 성실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양적 연구가 안 돼요. 그래서 성실성이라는 이 추상적인 개념을 만약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하는데 자 얘는 안 된다는 얘기야. X야. 이건 개념의 조작적 정의한 거 아니야. 성실성은 자신의 삶에 대한 정성성. 얘는 추상적인 걸 더 추상적으로 만들어놨어. 성실성도 추상적인데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의 삶도 뭡니까? 추상적이죠. 거기다 뭘 넣어놨어? 정성이다. 이건 철학에서나 하는 거고요. 우린 사회과학 할 거잖아. 이러면 안 돼. 이게 구체적인 거지. 성실성은 학교 생활에서의 지각, 계산할 수 있지, 지각 횟수. 결과, 아니, 조퇴, 계산할 수 있지. 명확하지, 조퇴. 그 다음에 결석 횟수의 총합이 적은 정도다. 오케이. 이게 정확한 개념의 주작적 정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18페이지에 여기 개념 체크 해보세요. 재밌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3단계에서 자, 정했잖아. 자료 수집 방법 정하고 분석 방법 정했으면 4단계는 이제 실제로 나가야지 뭐. 얘들 연구 설계까지는 실내에서 하는 거야. 실내에서. 그지?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나가야 돼. 자료 수집하러 나가야 됩니다. 내가 처음에 세운 이 가설, 이 잠정적인 결론이 맞는지 틀린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 형광펜 드시고요. 너무 중요한 표현 나올 거기 때문에 예. 경험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얘들아, 세상의 모든 자료는 경험적이야. 근데 우리 애들은 이 경험적 자료, 경험적이지 않은 자료는 없어. 자료를 수집했다는 얘기는 이미 뭡니까? 경험이죠. 내가 했든 남이 했든. 선생님, 저는요, 혜경이가 다 수집해놓은 자료를 제가 봤어요. 보는 것 자체가 뭐니? 경험이지.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야. 사회과학만 경험적 자료가 아니라 자연과학도 내가 지뢰가지고 실험하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약을 개발했는데 바로 사람한테 할 순 없잖아요. 동물 실험을 하잖아요. 동물 실험 뭡니까? 경험적인 거지.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자료는 다 경험적인 겁니다. 경험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으로 주쳐요. 양적 연구에서는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을 주로 쓴답니까? 제일 많이 쓰죠. 질문지와 실험법. 근데 학생들 수준에서는 실험은 하기 힘들고요. 이거는 이제 정말 전문 연구기관이나 전문 대학에서 실험을 하고. 왜? 사람을 상대로 한 실험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만만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질문지. 하지만 질문지도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질문지를 여러분이 직접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질문지, 설문지나 왜? 질문지를 하면 얘들아 봐봐. 질문지를 주관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객관식으로 하셔야 돼요. 객관식으로. 당신은 하루 스마트폰 사용을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1번 이렇게 1시간 미만, 2번 뭐 2시간에서 3시간 이렇게 객관식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객관식으로 내고 나면 나중에 어때? 설문지를 쭉 우리가 받아서 통계 처리하기 쉽지. 1번에 답한 사람이 몇 퍼센트, 2번 답은 몇 퍼센트 이렇게. 그 다음에 실험이야말로 말 그대로 수치하기가 숫자로 하기가 가장 좋은 거죠. 얘는 실험은요 가장 자연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그걸 아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양적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 방법이 질문지나 실험법입니다. 자, 여기 봐봐요. 선생님이 아까 이 경험적 자료에서 경험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지? 잘 나옵니다. 이게 발표하세요. 단어 하나 알아둘게요. 경험적인 자료. 경험적의 반대말은 자, 경험의 반대말은 선험이야. 선험이 뭐냐면 경험하지 않고 아는 거야. 신이면 돼. 신. 아니면 나 과거에서 봤어 이런 거.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초자연적인 겁니다. 경험의 반대는 선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선험적이라는 건 경험 이전에 이미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그러니까 뛰어나야 돼. 인식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험적인 자료라는 것은 신의 존재 여부 등과 같이 자 봐. 신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뭐래? 선험적인 거란 말이야. 알겠니? 선험적이고 그 다음에 뭐 철학적인 거. 무엇이 옳은 것이 이런 거. 철학적인 거. 삶의 목적은 삶에 사는 이유는 뭐냐 이런 거. 철학적인 것이 아닌 실제로 보고 듣고 몸으로 겪으면서 그 다음 붙여요. 여기부터 조칠게요. 실제로 보고 듣거나 몸으로 겪으면서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자료. 그래서 양적 연구뿐 아니라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 역시 즉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플러스 더 써요. 자연과학조차도 다 연구에서는 뭘 씁니까? 연구라고 말하면 다 경험적 자료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처음에
시험에 나오는 건 이겁니다. 양적 연구만 경험적 자료를 쓰는 게 아니라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뭐까지 자연과학까지도 연구라고 하면 학문적으로 뭔가를 연구한다라고 하면 경험적 자료를 써야지. 선험적 자료 쓰면 안 돼. 야, 난 신이 있는 걸로 판명됐어. 그래? 신을 봤니? 아니, 난 그게 느껴. 이게 무슨 연구입니까? 내일 지구가 망해. 어떻게?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와서? 아니, 내가 신의 계시를 받았어. 안 돼요. 그건 연구가 아니에요. 선험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든 연구는 다 뭐다? 경험적인 자료인 겁니다. 자, 이 중에 질문지 가시죠. 질문을 만들 때 주의해야 될 내용이 그건 뒤에 나오겠군요. 자료 수집 방법에서 나올 테니까 그건 그때서 보고요. 일단 이런 자료를 수집하러 나간다. 나가서 이제 다시 들어와. 뭐가? 자료 수집을 다 끝냈으면 다시 실내로 들어와서 내가 수집한 자료를 뭐 하면 됩니까? 분석하면 되겠죠. 근데 아까 우리 분석할 때 어떤 기법 쓴다고요? 통계합니다. 몇 %? 이렇게.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 성취도가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봤더니 스마트폰 의존도가 하루 4시간 이상인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상위 50% 되는 학생이 30%밖에 안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통계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6단계 와서 드디어 내가 세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뭐 할 수 있다? 검증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내 가설이 맞으면 수용되는 거고요. 내 가설이 수집된 자료랑 다르면 기각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의 가설은 정말 처참하게 깨졌어요. 그럼 되게 놀라웠어요, 나도. 내가 스스로 연구하면서 되게 내가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선생님도 되게 나의 어떤 그게 편견이었구나. 내가 갖고 있었던 게 그 나의 편견이 깨지면서 되게 신선했고 재밌었어요. 자, 다음. 내 가설을 검증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뭐 나옵니까? 이게 목적이지. 양적 연구 방법을 도입해서 우리가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건 바로 이거야, 이거. 뭐 시키려고? 일반화 시키려고 써. 일반화는 다른 말로 뭐라고? 계속 반복하세요. 일반화 시킨다는 건 결국 법칙을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양적 연구 방법을 쭉 썼던 겁니다. 그러면 사실 특별히 암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고개를 들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쭉 그려보세요. 양적 연구는 일단 연구 주제부터 선정해야 돼. 연구 주제. 주제 선정하고 결론 내셔야 됩니다. 무조건. 가설이라는 결론. 근데 이때 결론은 검증된 결론이 아니라 가설이기 때문에 잠정적 결론이에요. 그죠? 잠정적 결론을 내리고 나서 그 잠정적 결론인 가설을 만들 땐 인과가 명확해야 돼요. 원인과 결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명확해야 돼.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을수록 변비에 걸릴 확률이 높다. 어때요?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죠.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는 거, 그게 원인이 돼서 변비에 걸릴 확률.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인과관계를 명확한 가설을 만들고 나서 뭐 해야 돼?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연구 설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계산 가능한 개념으로 바꾸는 게 개념의 조작적 정의예요.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연구 대상, 연구 기간, 자료 수집 방법, 분석 방법 정하는 게 다 연구 설계였습니다. 연구 설계했죠? 그럼 이제 나가! 자료를 수집해! 그런 다음에 들어와! 분석해! 수집하고 분석한 다음에 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검증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법칙 발견입니다. 결론이 결국 뭡니까? 법칙 발견이에요. 라임을 맞춰서 연구 주제, 가설 설정, 연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법칙 발견. 44444. 알겠어요? 라인 맞춰서 4글자씩 순서 너무 중요하고 여기에 진짜 중요한 내용들이 다 포진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 그다음 우리가 지금 아직 안 배웠지만 3강에서 뭐 배우겠어? 자료 수집 방법을 배우겠지, 그치? 그 방법 넣어서 얘랑 합쳐서 한 문제 나옵니다. 정말 긴 문제예요. 푸는데 시간이 겁나 걸려요. 한번 볼래요? 안 보고 싶은데요? 아니야, 봐. 얘는 좀 짧은 편이야. 왜? 얘는 지금 이거밖에 안 나왔잖아. 더 길어야 돼. 실제 수능에서는 합쳐서 한 문제 나오는 게
여긴 없네요. 정말 길어서 여러분 선배들이 그 문제 풀다가 쌤, 아까 말했잖아. 어려운 게 아니야. 시간이 너무 걸려. 계산을 3개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17 문제도 시간이 너무 걸려서 시간이 항상 모자라. 얘들아, 어렵다는 건 시간 내에 못 풀면 어려운 거야. 알겠니? 자, 어쨌든 우리는 양쪽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장점과 단점. 장점은 확실합니다.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측정하고 계량하고 통계 분석해서 정밀하고 정확한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법칙 발견할 수 있는 게 좋지. 왜 법칙 발견이 목적인데 당연히 좋죠.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이거. 계량화해서 분석하기 곤란한 사회문화 현상 연구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애정도라고 말했지만 솔직히 힘들죠. 이런 거. 계량화해서 분석하기 곤란한 그러한 사회문화 현상엔 적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행위의 주체인 인간의 주관, 봐봐. 인간의 개인적인 의도, 인간의 어떤 개인적인 동기를 배제하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의 겉모습, 피상적인 주체예요, 여러분. 사회문화 현상의 피상적인 연구라는 단어, 여러분 이런 단어 안 좋아하더라고요. 피상적인 건 겉모습이야, 겉모습. 내면까지 보지 못하는 겉모습만 보는 게 피상적인 거야. 당연하지. 수치화 시켰는데 이거 어떻게 속속까지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개인의 심리를 깊게 알고 싶으면 그거는 양적 연구 쓰면 안 돼요. 그럼 뭐 하면 돼? 질적 연구하면 되지.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하는 거. 그게 질적 연구입니다.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다. 해서 이제 우리는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로 넘어가는 겁니까? 질적 연구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양적 연구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바로 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자, 질적 연구 방법은요. 객관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발표하세요. 연구 목적 먼저 가죠. 질적 연구 방법을 쓰는 목적은 법칙을 발견하거나 일반화시키는 게 아니래. 뭐라고 나왔어? 이거야, 이거.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행위자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그런 행위를 왜 하는지, 행위자의 주관적인 동남이죠. 의미나 동기를 뭐 하려고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여기서 되게 많은 걸 동그라미 치고 네모했는데 하나만 한다면요. 뭘 것 같아요? 이해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해하는 거. 왜 그랬지? 도대체 쟤는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은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이 사회에 저런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 왜 한국 사회가 1997년 이후에 그 이전보다 이혼율이 더 늘었을까를 이해하는 게 목적인 거야. 알겠어요? 법칙 안 중요해. 일반화 안 중요해. 이해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게 질적 연구의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을 그것도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해할 거래? 깊게.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이들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아까 양적 연구 방법을 쓰는 사람들과 달리 뭐라고 말합니까? 야, 사회문화 현상은 기본적으로 자연현상과 뭐에? 좋죠. 달라.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은 달라.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법을 가지고 연구할 수 없어요. 달라. 다르면 어때? 다르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지. 자연과학은 자연과학의 방법을, 사회문화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의 방법을 따로따로 써야 돼. 다른 방법을 써야 돼. 그래서 방법은 각각 하나씩, 2개라는 뜻입니다. 자연과학의 방법 따로, 사회과학의 방법 따로.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질적 연구를 방법론적 이원론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기본 입장 나옵니다. 똑같이. 뭐가 다르냐고 물었단 말이야? 그럼 뭐가 달라? 당연히 다른 이유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자연현상과 달리 사회문화 현상은, 자, 누가 들어가요? 개인. 인간의 의도나 동기를 다시 동남 치세요. 뭐가 주체인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인간은 예외가 있어. 인간이 주체가 되어 만들기 때문에 자연현상과 달라. 2번째,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측정과 계량과 통계 분석으로는 이런 거 해서는 뭘 알 수가 없어. 주관적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겁니다.
그치, 이해할 수 없어요. 숫자만 봐갖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자연현상과 달리 사회문화 현상은, 자, 중요한 편, 형광펜 좋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황, 맥락. 우리 앞에서 관점 배울 때 상징적 상호작용 관점 배웠잖아요. 그때 보면 상황, 맥락 중요했죠. 시험 기간에 휴지를 주는 건 잘 풀라는 의미지만 평상시에 휴지를 주면 도대체 쟤는 생일 선물로 안 되고 왜 주지? 생일 선물로 휴지 받으면 좀 그렇죠. 뭐 필요한 거니까 일상용품을 줬다 하지만 시험 기간에 주는 휴지보다는 의미가 좀 덜하지. 그러다 외국인한테 주면 정말 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 맥락 속에서 규정되는 사회문화 현상에 다시 한번 뭐야? 의미를 뭐 한다고? 동그라미에서 이해하는 게 목적. 이해하는 거. 질적 연구는 이해하는 겁니다. 깊게 이해하는 거.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이 상징적 상호작용과 질적 연구는 관련이 확실히 있어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학자들은 자연스럽게 질적 연구를 선호하게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아인식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정의, 이게 상황 정의였어. 내가 처한 상황에 기초해서 행동하며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는 그것이 발생하는 상황과 행위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기본 입장과 질적 연구의 기본 특성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상징적 상호작용은 미시적 관점이죠. 근데 거시적 관점, 사회 구조를 연구할 때도 뭐 씁니까? 질적 연구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한국 사회 이혼, 좀 봐봐. 한국 사회 이혼은 거시적 관점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낫겠지, 한국 구조 입장에서. 그러면 그 이혼이 왜 1997년 이후에 더 늘었을까를 질적 연구로도 할 수 있어요. 왜? 내 목적이 법칙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거. 그 당시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라면 거시적 관점에서 질적 연구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서로 통한다는 얘기지 무조건 미적 관점만 질적 연구를 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라고 해서 항상 질적 연구를 사용한다거나, 자, 기능론자나 갈등론자가 봐봐, 이거잖아요. 기능론자와 갈등론자를 조치면 얘네가 뭔데? 얘 거시잖아, 그치? 거시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 질적 연구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는 뭐와 상관없이 목적이 법칙 발견이면 양적 연구, 목적이 현상을 이해하는 거면 질적 연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연구 목적이. 이번에 뭐 할 건데 너의 연구 목적이 뭔데 왜 사람들이 대리모를 쓰는지 이해하고 싶으면 질적, 그래서 그 조가 아까 말했던 선생님 학교 다닐 때 그 조가 대리모에 관련된 연구를 할 때 걔네는 이해하는 게 왜 그러지? 라는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걔네가 심층 인터뷰를 한 겁니다. 선생님은 이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진짜 나는 가설을 여성보다 남성이 더 여성이 군대 가는 걸 반대할 거라는 걸 저는 선생님은 숫자로 검증하고 싶었기 때문에 양쪽 연구 쓴 거고요. 오케이.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방법은 달라진다. 얘는 간단해요. 봐봐요. 과정이. 가설이 없어요. 얘는 결론이 뒤에 나옵니다. 결론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연구 과정이 양적 연구 방법에 의해서 아주 간단하지? 자, 봐. 주제 선정해요. 연구 주제. 설계합니다. 근데 이 연구 설계에서 뭐가 빠집니까?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빠져버려요.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는 바로 뭐 가는데 그냥 연구 설계에서 바로 일로 가지. 대상, 자료 수집 방법, 해석 방법. 봐. 분석이라고 표현 안 했죠? 중요합니다. 얘들. 발표하세요. 얘네는 자료 분석이라고 안 했어요. 분석은 통계시키는 건데 얘는 통계할 게 아니잖아. 이해하는 거잖아. 이해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해? 해석이라고 표현했어. 그래서 여기 봐봐, 얘들아. 질적 연구를 처음에 선생님이 쓸 때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해석적 연구 방법이라고 말했잖아요. 기억납니까? 질적 연구를 다른 말로 해석적 연구 방법이라고 써요. 분석과 해석은 달라요. 해석은 이해하는 거예요. 분석은 검증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분석은 쭉 증거들을 가지고 검증해야 돼요. 여러분이 재판을 할 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증거재판주의죠. 저 사람이 내가 봤을 땐 누가 봐도 살인자가 분명해.
분명히 심증은 있어. 확실해.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이, 저 피의자가 나 혼자 있을 때 얘기했어, 지 입으로. 내가 죽였어, 이렇게. 근데 증거가 없어요. 우리는 심증을 가지고 재판하지 않죠. 증거 재판주의지.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살인자고 본인도 살짝 얘기했지만 증거가 없으면 무죄입니다. 즉 그게 바로 검증이야. 근데 이건 지적 연구는 분석이 아니고 검증도 아니고 뭔데? 해석이란 말이야. 해석은 이해하는 거예요. 실증이라는 단어는 검증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양적 연구는 다른 말로 실증적 연구 방법이라고 부르고 질적 연구는 해석적 연구 방법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수집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해석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해석이라는 단어 안에 뭐가 숨어 있다고? 이해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봐, 이제. 너무 간단하지? 다시. 연구 주제 정했어? 연구 설계했어. 그 다음에 이것도 한 번에 해요. 한 번에. 따로따로 안 하고. 자료 수집해서 해석합니다. 자료 수집해서 해석해요. 주로 어떤 거? 얘는 질적이기 때문에 봐봐. 참여 관찰하거나 아까만 심층 인터뷰 같은 거. 인터뷰, 면접입니다. 면접 같은 방법 써요. 참여 관찰도 이거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참여 관찰은 여러분이 만약에 3세에서 4세 어린이의 낮잠 시간을 놀이 시간을 여러분이 만약에 연구하고 싶어. 그러면 걔네들이랑 인터뷰할 거예요? 어? 그래 3, 4세는 좀 낫다. 1, 2세는 어때요? 1, 2세 인터뷰할 거예요? 질문지 할 거야? 질문지? 아니면 걔네들 이거 실험할 겁니까? 그때는 뭐밖에 안 되겠니? 참여 관찰이래. 걔네가 자고 노는 거 보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런 자료 수집 방법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얘도 정말 중요하다. 별표합니다. 비공식적 자료의 수집도 중요시 여기며 이런 대목. 비공식적 자료의 수집도 중요시 여기며. 그럼 비공식 자료가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가 있다는 뜻이야? 공식 자료가 있다는 얘기겠지. 이 얘기는 나중에 할 겁니다. 어디서? 자료 수집 방법에서. 일단 여기 비공식적 자료의 수집도 중요시 여기며 그 다음 또 나와. 너무 중요해. 직관적 통찰. 선생님 직관적 통찰이 뭐예요? 나 제 범인 같아요. 보는 순간에 딱 느끼는 거죠. 직관적 통찰과 그 다음에 감정이입. 이거는 양적 연구에서 다 못 쓰는 방법입니다. 양적 연구에서 야 내가 딱 봤더니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으면 공부 못할 것 같아. 이거 안 됩니다. 그건. 이건 하지만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 이런 기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만 쓰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직관적 통찰이라든지 감정이입적 이해기법.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또 강조하겠지만 봐봐요. 감정을 이입하는 게 아니야. 감정이입적 이해기법이야. 예를 들어 감정을 이입하면 그건 학문 연구가 아니에요. 학문 연구는 무조건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객관적이라는 얘기는 나의 주관을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감정이입적 이해기법은 감정을 이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감정이입적인 방법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다룰 거예요. 이렇게 자료 수집 분석해서 마지막에 뭐 한다? 결론 내면 되는 거야. 법칙 아니야. 그냥 결론이야. 이해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개별적인 자료로부터 맨 마지막에 결론이 와서 이게 바로 뭐라고요? 귀납적 추론이 되는 거죠. 결론이 뒤에 나온다. 개별적인 자료로부터 해석된 행위자의 주관적 세계가 갖는 의미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해서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랑 확실히 뭐하다? 다르다. 선생님의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할게요.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문제를 풀어본다기보다는 여기 봐봐요. 숙제를 내주면 여기 꼭 읽어보세요. 다음 주에 자료 수집 방법들 할 겁니다.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크기. 그 다음 이거 개념의 조작적 정의.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배운 것만 갖고 기본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여러분 기본 문제는 다 풀어오세요. 수능 실전은 두시고요. 23페이지까지는 기본 문제까지는 꼭 푸세요.
수고하셨습니다.